기다리던 시콤달콤 낭독회를 갔습니다. 정조재단 지원으로 음악과 함께하는 시콤달콤 낭독회였는데 콘서트로 하면서 지금 1, 2월을 좀 쉬었어요. 여기 사정도 있었고, 그리고 여기 지금 저쪽에 행궁 옆에 정조 테마 공연장이라고 위용을 드러낸 건물을 보신 분 있을 거예요. 한옥으로 아주 예쁘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드디어 그게 완공이 되어 가는데 지금 이 정조재단은 다른 일로 조금 그거하고 겹쳐서 바쁜 일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끼리 또 낭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는데 오늘은 정조재단과 함께 합니다. 시콤달콤 낭독회 여러분의 박수로 열겠습니다. 네. 기다린 만큼 여러분이 환하게 아주 꽃처럼 피어서 맞으시는 그 모습이 앞에서 보니까 더 아름답습니다. 오늘따라 더. 우리는 초대 손님은 소개 안 하는데요. 지금 처음으로 저 경기일보 논설위원으로 계신 이현섭 선생님이 오셔서 잠깐 인사하고 수원시인협 회장도 김준기 선생님도 오셨습니다. 예, 그냥 이렇게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 박설희 선생님 수업 듣는 분들인가요? 혹시 저 뒤에 오신 분들? 한빛학교 선생님들, 예, 선생님들이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시는 치유도 하고 위로도 하고 또 우리 스스로를 구원한다 그러면 거창하지만 우리를 좀 구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래서 좋은 시간을 함께하는 오늘 시콤달콤 낭독회에 특별히 첼리스트를 모셨는데요. 오프닝 공연으로 우리 배유미 첼리스트 모셔서 제일 좋아하는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 중 1번을 듣겠습니다. 크게 박수로 맞아주세요. 저분이 카네기 홀에도 섰던 분입니다. 예, 이거 제일 큰 거 먼저 소개해드렸는데, 예, 뭐 많이 하셨어요. 예술의 전당, 금호 아트홀, 세종문화회관 등에서 굉장히 연주를 많이 하셨고요. 지금 미국 보스턴에서 석 박사도 하셨습니다. 네,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 약간 설명하시면서 들려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흐라는 사람은 정말 모두가 아는 작곡가잖아요. 그런데 이 바흐가 살았던 1600년대 후반부터 1700년대에는 사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첼로라는 악기가 주인공 역할을 못하던 때였어요. 항상 뒤에서 반주만 하고 그냥 간단한 음들만 연주하던 때였는데 그 시절에 바흐라는 작곡가가 정말 반주 없이 오로지 이 첼로를 주인공으로 만든 이 곡을 작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곡도 사실은 한 200년 정도 묻혀 있었어요. 아무도 몰랐던 곡이었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카잘스라는 유명한 스페인 첼리스트가요. 13살쯤에 아버지랑 같이 험책방해를 갔어요. 거기서 우연히 악보를 하나 발견했는데 그 악보가 바로 이 바흐의 악보였어요. 네, 그 카잘스가 오랜 시간 연구 끝에 음반도 내고 그래서 결국 그 카잘스가 발견해준 덕분에 이 바흐가 지금은 첼로계에서는 교과서와 같은 정말 절대 무조건 공부해야 하는 그런 필수적인 작품이 되었는데요. 이 바흐의 모음곡은 원래 6개 세트가 있어요. 6개 세트 중에 저는 오늘 1번 먼저 연주해 드릴 건데 그 1번 안에도 6개의 악장이 있거든요. 그 중에 가장 처음 것 프렐류드라고 하는 악장 먼저 들려드릴게요. 카잘스가 이 음악 발견했었던 것처럼 헌책방에서 우연히 발견했었던 것처럼 오늘 또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또 발견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에서 어떠셨나요? 혹시 시에서는 가장 작은 단위가 뭐예요? 저 잘 모르는데 뭐 시에서는 문자로 치면 뭐 운율, 뭐 운음, 단어 이렇게 되나요? 네, 음악에서는 가장 작은 단위가 음이거든요. 이 음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음악의 느낌이 달라지는 건데요. 제가 느낄 때 이 바흐라는 사람은 이 음을 정말 배열을 잘했던 그런 작곡가였어요. 제가 이 음을 어떻게 여기 계신 분들께 전달 드릴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특히 오늘 또 주제가 다시 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정말 어두웠던 겨울을 보내고 그 겨울을 지나 보내고 다시 희망의 꽃을 피우는 그런 음들의 움직임을 조금 전달해 보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바흐의 1번 중에 아까 제가 6개 악장으로 되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 4번째, 5번째, 6번째 악장 들려드리고 싶은데 이름은 사라방드, 미뉴에트, 그리고 쥐그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각각 1분에서 2분 정도 사이 정도 될 텐데요. 사라방드 들으실 때는 지난 겨울을 회상하는 듯한 느낌 같이 느끼시면 되고요. 이 사라방드는 음이 굉장히 길게 연결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미뉴에트 들으실 때는 새싹이 이렇게 움트는 느낌, 음들이 솟아나는 느낌 같이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쥐그에서는 우리 함께 꽃놀이 가는 네, 그런 발걸음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앵콜이 나와야 하는데. 앵콜, 해도 돼요? 아니, 앵콜은 당연히 부탁하는데 괜찮으시죠? 예. 네. 앵콜. 네. 원래 처음에 준비했던 곡은 이 바흐로 끝이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생각해보니 사랑의 인사를 선물해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너무 날씨가 좋더라고요. 네, 이 사랑의 인사는 엘가라고 하는 영국 작곡가가 사랑하는 연인에게 선물로 주었던 곡이거든요. 오늘 이 사랑의 인사 선물로 네, 또 그 다음 순서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 고맙습니다. 더 듣고 싶지만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한 번 앵콜로 호강을 했습니다. 저는 바흐 무반주 첼로 듣다가 울기도 여러 번 했는데 그 브람스 첼로 소나타 듣다가도 울고 왜 그런지 이렇게 눈물을 터뜨리게 만드는 첼리스트 첼로 연주가 많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첼리스트는 보내드리고요.
다음은 이제 시로 우리가 허강을 함께 할 시간입니다. 서울에서 강의를 그 안양까지 와서 급히 마치고 여기까지 달려오신 눈썹이 휘날리게 오신 서안나 시인을 모셔서 시 낭송을 듣겠습니다. 서안나 시인 아시는 분 많죠? 우리 서안나 선생님은 제주 애월 출신입니다. 그죠? 예, 애월하면 여러분 시 많이 스쳐갈 것 같습니다. 그 벼랑에 부딪히는 파도와 달빛과 여러 가지 전경들이 굉장히 많은 시를 자극했지만 뭐 서한나 시인의 시가 또 굉장히 좋아서 서한나 시인 하면 애월 떠올리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죠? 예, 서한나 선생님 90년 문학과 비평으로 등단하시고 시집이 많습니다. 푸른 수첩을 짓다, 플로 속의 그녀들, 요 재밌는 립스틱 발달사도 있어요. 그리고 새로 심었습니다. 최근에 낸 시집이고 평론집도 연구서도 여러 권 내셨는데 불교 문예 작품상도 타셨고 사실은 다른 상도 있지만 하나만 적으셨네요. 자, 앞으로 모셔서 낭독을 듣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이렇게 선생님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그 학교에서 막 오느라고 좀 화장도 고치고 좀 들어오고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데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가 여기서 시를 몇 편 정도? 3편 정도. 네. 예. 그럼 먼저 낭송부터 먼저 하고. 네. 시 얘기 하셔도 되고요. 낭독 후에 또 하셔도 되고. 저는 그 정수자 선생님이 그 소개를 해주신 것처럼 그 고향이 제주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제주도에서 있다가 이제 나중에 서울에 와서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한 제주도도 좀 살았고 서울도 살았고 이제 그런데 제가 이번에 그 시집을 작년 가을에 냈거든요. 새를 심었습니다라고 이제 냈는데 이제 이번에 그 여기에 실린 시들은 그 네 번째 시집인 새를 심었습니다. 이제 실린 시들하고 또 최근에 쓴 시 한 편 정도 그렇게 한번 그 수록을 해봤는데요. 저는 좀 나이가 어릴 때 등단을 했어요. 한 28때, 8살 때 이제 등단을 해서 시도 쓰고 또 뭐 소설도 제주도에 있는 한라일보 신춘문예에서 그때 뭐 당선자가 없는 가작이 되긴 했지만 그래서 하다가 처음에 이제 시하고 소설을 이렇게 같이 하다가 뭐 불과 한 1, 2년도 되기 전에 나는 논문적 인간이로구나라는 걸 너무 절실하게 느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계속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90년 겨울로 따지면 제가 이제 거의 한 30년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이렇게 좀 작품 발표도 좀 부지런히 하는 편인데 막상 시집을 내려고 이렇게 작품들을 하다 보면 그게 또 좀 성에 안 차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계절에 좀 여러 군데 이렇게 발표를 하다 보면 제 경험상으로 한 반타작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발표한 작품들을 쭉 모아보면 비슷한 시어들도 막 들어가고 또 어떤 시적 전개 방식이나 아니면 발상 같은 것도 좀 유사한 것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 시집도 제가 거의 한 9년 정도 걸려서 그래서 등단 30년이 넘었는데 지금 시집이 한 4권밖에 못 냈어요. 4권밖에 못 냈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시를 쓸 때 항상 그거를 습관으로 들이려고 노력을 하는 게 뭐냐면 항상 그 시장 노트 같은 걸 항상 좀 메모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핸드폰에다가 네이버 메모지 같은 거를 이렇게 다운을 받아가지고 항상 생각날 때마다 계속 그걸 하고
그다음에 그 여러 선생님들마다 다 시작하는 방법이 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시를 이렇게 처음에 처음에 습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 10편 정도에서 좋은 문장들만 갖고 와요. 그래서 이제 그 시 한 편에다가 이제 그걸 다 놓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처음에 이제 제가 습작을 딱 했을 때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저도 그렇지만 그 작품 안에서 뭔가를 계속 수정을 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어떤 걸 느꼈냐면 제일 처음에 제가 습작한 작품 안에서 그 작품 안에서 수정을 하려고 하면 이게 도저히 그 내가 처음에 써놓은 그 안에서 작품을 확장시키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까지 써놨던 것들 중에서 좋은 그런 문장들을 다 시 하나에다가 다 몰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결국에는 시 한 편이 한 10편의 습작들을 이렇게 다 먹어치우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뭐 화평 같은 걸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 시에 대해서 이 부분만 고치면 될 것 같다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정작 그 시를 쓴 시인은 그거를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어떤 문장들을 전개를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볼 땐 이것만 빼면 이 시의 뭐 긴장미가 높아지고 뭐 시적 완성도가 높아지고 어떤 독자들에게 미적 쾌감을 줄 수 이렇게 하지만 그 사람이 쓴 사람에게는 그 한 문장 한 문장이 마치 쇠사슬처럼 얽혀 있어서 절대 그걸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거기서 좋은 문장들만 새로 복사를 해서 새로운 파일에다가 이제 그걸 놓고 또 다른 시에서 또 좋은 문장들을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여러 개의 작품들이 굉장히 좀 이질적인 어떤 상황들에서 이렇게 쓰여진 작품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공통점은 그런 시를 쓴 사람이 저라는 그 공통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시를 쓸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시를 쓸 때 시인이 독자들에게 전달해 주려는 최종의 목적, 메시지가 시의 주제라고 한다면 이 주제를 얼마만큼 잘 드러낼 수 있느냐는 그 시적인 소재를 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이제 구체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 어떤 하나의 뭐 상황이나 사건이나 내가 경험한 사건, 내가 목도한 것들에서 이걸 벗어나 확장을 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해서 막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굉장히 좀 시도를 많이 해봤어요. 그리고 아주 많은 사람의 시집을 갖다다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딱 알게 된 게 뭐냐면 시는 두 갈식으로 써야 된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시를 딱 봤을 때 앞에서 한 3행에서 5행 정도 이 사이에 뭔가 독자의 눈길을 끌 수 있는 어떤 뭐 사유의 흔적이나 어떤 아주 그 도련한 상상력이 없으면 결국 그 다음에 다른 시인들의 작품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시의 제일 앞부분에 뭔가 이게 독자를 무릎을 꿇릴 수 있게 한 어떤 신박함이 두 갈씩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갈씩이란 거는 주제를 제일 앞에다가 놓는 거잖아요. 이제 막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그럼 시에서 이제 행과 행 사이, 영과 연 사이, 또 한 문장 안에서 앞에 주어부와 서술부 사이를 어떻게 거기다 이제 긴장감을 올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할 때 한 문장이라고 할 때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에도 굉장한 그 어떤 여백을 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행과 행 사이에도 여백을 줘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러면 이 여백을 어떻게 내가 이 문장과 문장 사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아까처럼 여러 개 쓴 데서 좋은 문장들만 갖다 놓는 거죠. 그러면 이게 좀 참 신기하게 전혀 다른 상황에서 쓴 문장들인데 거기에 갖다 놓다 보면 또 이제 어떨 때는 이제 시를 막 쓰다가 시가 너무너무 안 됐을 때는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어떤 문장, 어떤 단어가 지금 나의 시를 확장되지 못하게 전개되고 있는 애가 분명히 있는데 걔를 쳐내지 않으면 그 자리만 계속 맴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면 이제 일단 자기가 쓴 시를 굉장히 많이 읽어보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휴대폰에 이렇게 좀 녹음을 해가지고 한번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녹음을 해보거든요. 그러면 일단 리듬감이 잡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대부분 이제 우리가 쓰는 시는 외형률이 아니라 내재율이잖아요. 읽다 보면 리듬감이 생기잖아요. 뭐 의미상으로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그걸 내가 읽다 보면 어딘가 이렇게 걸리면 이제 그 부분을 다시 고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읽다가 이게 아직도 좀 그렇구나. 그럼 또 다른 사람 좋은 시를 봐요. 그러니까 이제 저에게 이제 긴장감을 주거나 어떤 시적 발상을 주게 하는 그런 시집을 좀 항상 옆에 놔둬서 이제 항상 그걸 들춰보거든요. 그렇다 보면 내가 아직 나의 시에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강조가 돼야 되겠구나. 그럼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쓰기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저는 어떻게 하면 행과 행사의 여백을 좀 많이 둘까. 그리고 또 이제 시를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 이제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이 감각을 활용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저는 좀 촉각을 좀 많이 활용하는 편이거든요. 촉각을 좀 많이 활용을 해보고, 그 다음에 만약 색깔이 있다면 이 색깔을 다른 식으로 한번 요걸 한번 표현을 해보는 거죠. 뭐 감정이 있다면 이걸 한번 뭐 방향성으로 한번 표현해보자. 그러면 뭐 서쪽은 뭐뭐뭐 하는 길, 예를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비시적인 것들도 좀 많이 끌어와서 쓰려고 좀 활용을 하거든요.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캘린더를 보다 보니까 1, 3, 5, 7, 9가 다 홀수잖아요. 다 이쪽을 보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1, 3, 5, 7, 9가 이쪽을 보고 있다면 이쪽은 어떤 외로움이 기원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상상력을 좀 많이 동원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셀 수 없는 거를 좀 세고, 이제 그렇게 하고 이렇게 되도록이면 어떤 그 표피적인 현상에서 그치지 않고, 만약 나무가 있다 그러면은 책상에 나이테의 어떤 그 무늬들이 있는 식탁들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를 이렇게 쑥 집어넣으면 거기에 이렇게 뭐 나이테나 나무 뿌리가 만져지는 게 시인이다. 그럼 그게 상상력이잖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상상력이 뭐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제 그냥 제가 느낀 건 뭐냐면 결국에는 시공간이 압축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제 꽃이 피었다면 꽃이 피기까지 것을 시간을 갖다가 압축시키거나 공간을 압축시키면 열매 속에서도 꽃을 볼 수가 있고, 헐벗은 나무 속에도 봄, 여름, 가을을 압축시키면 이제 그 안에 꽃도 있고 열매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하려고 좀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시에는 약간 이제 그 사랑이나 이별 같은 게 좀 많아요. 특히 이제 저는 이별을 좀 많이 다루는데, 제가 그 어떤 시에서 그런 이별의 정조, 그러니까 이별하게 되면은 뭔가 이제 나의 상대방이 결여나 결핍 부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그 사랑을 하는 그 당시보다도 그 헤어진 다음에 어떤 이별한 다음에 이렇게 그 물 밀듯이 밀려온 어떤 뭐 후애라는 말 있잖아요. 나중에 느끼는 사랑 같은 거. 근데 이 사랑을 하려면 내가 깨어져야 되잖아요. 달걀 껍질이면. 내가 균열이 갔을 때 뭔가 이제 나의 공간이 이게 팽창이 됐을 때 어떤 타자를 내게 드릴 수 있는데, 타자와 내가 이제 합일이 됐을 때 괜찮지만 이별이라는 걸 통해서 불이치 됐을 때 오히려 저는 어떤 그 세계를 받아들이는 통로가 그 이별을 통해서 더 드러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 이별에 관련된 어떤 그런 슬픈 정조라든가 이제 그런 거를 좀
많이 하고 싶었고요. 이 정도만 하면 되죠? 네. 네. 예, 그냥 뭐 간단하게 지금 이제 뭐 제가 그동안 시를 쓰면서 느꼈던 거, 네. 아마 뭐 선생님들도 다 이런 것들을 느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거를 간단하게 네, 그 말씀을 드렸고요. 이 손톱의 서정은 4페이지에 있는 손톱이 서정은 이번에 그 제 네 번째 시집에서 그 제일 앞에 있는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손톱을 깎다 보니까 우리 옛날에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밤에 손톱 깎아서 쥐가 그 손톱을 먹어서 나로 환생해서 돌아온다.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상상력이나 그리고 우리 신체에서 이렇게 계속 깎아서 없애야 되는 게 뭐 손톱, 그 다음에 뭐 머리카락,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되게 저는 좀 재미있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예, 끊임없이 잘라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 이렇게 상상력이 시작이 된 건데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손톱의 서정. 손톱은 영혼이 타원형이다. 손톱은 내가 처음 버린 영혼. 죽어서 산다. 손톱은 끊임없이 나를 밀어낸다. 손톱을 오래 들여다보면 나무 뿌리가 뻗어나오고 진흙으로 두 눈을 바른 아이가 더러운 귀를 씻고 있다. 손톱을 깎으면 죽은 기차들이 나를 통과해 가고 늙은 쥐가 손톱을 먹고 있다. 늘 바깥인 손톱이 밥은 얼마나 캄캄한가. 사랑은 개연성 따위는 필요 없다. 멀리 날아간 손톱은 가끔 얼굴이 되기도 한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있는 새를 심었습니다는 이거는 뭐냐면 제가 새를 하나의 그 씨앗 같은 식물성으로 한번 그 식물적인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서 써본 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내가 택배로 새를 받았는데 그 택배를 식물적인 걸로 해서 꽃 같은 걸로 해서 그러니까 뿌리에 그 흙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새는 원래는 이제 하늘을 날아대고 어떤 그 식물처럼 한 곳에 정주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헐헐 날아다녀야 되는데 우리가 갑을 할 때 그 을자도 새을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이 공통적인 거를 찾아서 지금은 비록 이제 이 새가 이렇게 딱딱하고 식물처럼 그렇게 한 곳에 묻힐 수밖에 없지만 이 개화기가 되면 이제 식물이 이제 다시 또 번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을의 저력, 을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사회적인 아웃사이더들이나 소외된 자들이 갖고 있는 그 안에 있는 어떤 그 긍정적인 생명의 힘을 네, 한번 얘기하고 싶어서 써본 작품이고 이게 이번에 그 네 번째 시집의 표제 시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 좀 기니까 이건 그냥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애월 두 번째 시인데요. 저는 참고로 이 그 고향이 애월은 아니에요. 아닌데 이제 그 애월은 제주시 공항에서 내려서 자가용으로 한 15분에서 20분쯤 가면 있는 그 해변가. 근데 이게 이 애월이 절벽 물가에 또는 뭐 절벽에 이제 그런 뜻을 품고 있거든요. 이 한자가. 그러니까 뭐 물가에 뜬 달일 수도 있고 절벽에 뜬 달일 수도 있는데 제주도는 이제 과거에서부터 이 어떤 바다에서 그런 뭐 고기를 잡거나 이런 어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굉장히 그 사람들이 이제 무사히 집으로 귀환하기를 바라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제주도 지명에는 이 달월과 관련된 지명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애월에 한담 해변이라고 있어요. 이제 거기 가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거기서 했는데, 하여튼 저는 이 애월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조금씩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애월 어떤 연작으로 해서 좀 한번 시집을 만들어보고 싶은 욕심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애월을 통해서 또 뭐 삶과 죽음도 있고, 또 어떤 또 신화적인 공간이기도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좀
표현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좀 있습니다. 네, 한번 읽어볼게요. 6페이지입니다. 애월 2. 내 늑골에 사는 머리 검은 짐승을 버렸다. 애월이라 부르면 밤에 갇힌다. 검정은 물에 잘 녹는다. 맨발로 돌 속에 꽃을 꺾었다. 흰 소와 만근의 나무 물고기가 따라왔다. 백사장의 얼굴을 그리면 물로 쓰는 전어는 1000개의 밤을 끌고 온다. 귀에서 천둥이 쏟아진다. 시집에 끼워든 애월은 눈이 검다. 수평선에서 밤까지 밑줄을 그어본다. 검정은 물에 잘 녹는다. 검정은 어디쯤에서 상심을 찍고 태어나나 나는 밤을 오해한다. 나는 오늘부터 저녁이다. 그만할까요? 하나 더 할까요? 하나 그냥 낭독을 모레 시간 하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네네. 예.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거는 이제 그 보티 창호시라고요. 제가 이제 제주도 태생이기 때문에 그 지금은 뭐 여러 가지로 좀 그렇지만 앞으로 어떤 제가 시창작을 할 때 이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를 또 고민도 많이 해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뭐 제주와 관련한 어떤 그 방언으로도 한번 시를 써보려는 생각도 좀 갖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제 제주어가 유네스코에서 이제 거의 소멸 단계라 가지고 그 제주에서는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 교단에서도 전부 다 표준어 정책 일환으로 쓰기 때문에 제주어를 요즘에 아이들은 아예 몰라요. 예. 그러니까 이제 주로 나이 드신 분들 이제 그 세대도 이제 저희들의 그 부모님 세대가 돌아가시버리면 이제 거의 사어가 돼버리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가지고 이제 한번 시를 써보려고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거의 번역어 수준이 돼서 제주어로 먼저 쓰면은 이걸 번역하면 너무나 심심한 표준어가 돼버리고 또 표준어로 쓰면은 이걸 또 완성도 있는 시로 만들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러면 일단 한번 그 사투리를 살짝만 그 제주어를 쓰자. 근데 이제 거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여기 14쪽 밑에 보면 이 당구장 표시 있잖아요. 이거를 놓게 되면 아니면 어떤 분들은 그 제주어에다가 괄호를 해서 병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표준어 옆에다가. 근데 이렇게 하면 이게 그 시라는 장르의 어떤 리듬성이나 의미가 자꾸 그 방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주어를 많이 놓지 말고 이런 거를 그냥 밑에다가 그냥 설명으로 써버리자. 네, 이제 그렇게 해서 한 건데 이 보티창옷이 여기 그림에 보면은 소매가 이제 굉장히 긴 그 베네저골이거든요. 네, 베네저골인데 요거를 이렇게 저희 엄마하고 막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걸 한 건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티창옷. 마른 사람을 상처로 무릎 꿇게 하지만 때론 소매 긴 보티창옷처럼 아픈 곳을 감추는 저녁이 되기도 합니다. 점점 사라지는 제주어를 적어보는 봄밤. 제주의 아이들은 정작 제주어를 모릅니다. 나이든 어머니와 옷장을 정리하다 낡은 보티창옷에 손이 갔습니다. 보티창옷에 뭉클거리는 오영재가 검은 배꼽을 옷동 내놓고 누워 있습니다. 어머니와 나는 할 말이 많아집니다. 어머니 제주어에는 뼈를 버린 사람이 삽니다. 제주어로 말을 하는 어머니 눈과 코와 입에서 웃음이 먼저 번지고 세상의 모든 국경이 삶은 국수처럼 무너집니다. 바람든 콥대산이 껍질 같은 어머니 귀에서 아이들이 옷을 벗고 물뱀이 되어 흩어지고 맞춤법에 걸린 바당과 할망과 신방들이 재물차롱을 지고 징계 꽹과리를 치며 걸어 나옵니다. 어미가 무래기에게 소매가 긴 보티창옷을 입힌 마음 80년 된 컵대산이 같은 알싸한 제주어가 내 눈에도 뾰족하니 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티창옷도 새로 알았지만 차롱 참 이쁜 말이죠. 예, 오늘 서한나 선생님 시는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나중에 읽기로 하고 우리 회원들, 민예청 시인들 시 먼저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오신 분들 이번에 오랜만에 하는 느낌이라 한번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회원이신데 이다로 선생님. 근데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화성연구회 이사이신 황창원 선생님 오셨고요. 예. 또 저기 나가셨어요? 김동훈 선생님. 예, 이따가 하고요. 그 옆에 분은 누군지 알 듯 말 듯한데 마스크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오신 여기 요번에는 우리 회원 아닌 손님들이 많이 오셔서 더 크게 박수로 그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민예총 시인들 우리 기다렸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순서대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최경은 시인 나오셔서 경계를 지우다를 들려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경은입니다. 제가 이 시를 쓰면서 새삼 죽음의 그 공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낭송하겠습니다. 경계를 지우다. 최경은. 꽃과 바닥, 꽃과 벽 사이에 경계가 있다. 그 경계를 지우기 위해서 꽃은 종종 허공에서 핀다. 선물을 받은 프리지아 꽃 한 다발. 더 이상 뻗어갈 수 없는 자연의 경계. 투명한 셀로판지에 갇힌 노란 꽃망울을 거꾸로 벽에 매단다. 꽃잎을 더듬던 나비의 숨결마저 지우기 위해 물구나무로 벽을 붙든다. 눈과 귀를 닫고 정지한 마음의 끝. 허공에 부려놓은 한 묶음이 기억이 말라간다. 한 겹 한 겹 서로 감싸는 꽃잎과 잎들이 말라가는 방 한 구석. 빈 방의 페이지에서 낯선 시간을 밀어내는 한쪽은 화사한 꽃들이 또 한쪽은 말라가는 꽃이 경계를 지우려 서로의 끝자락을 밀고 있다. 계절과 계절이 줄을 당기다 놓쳐버린 듯 색과 향기를 버리고 얻은 저 팽팽한 긴장. 이미 삶과 죽음은 제 경계를 지워버렸다. 낡은 책 속에 밑줄 그어진 선들이 번져가는 시간이다. 오래도록 테두리 안에 그려져 있던 굵은 선의 경계를 지어가는 시간이다. 움츠렸던 경계를 넘어 번지고 뒤섞이는 허공의 독서. 위태로운 허공이 모처럼 오래된 문이 경계를 넘어서고 있다. 감사합니다. 어쩌면 시는 다 경계를 넘는 행위에서 나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처음으로 여기 오시는 거죠. 신입회원이신 이진기 선생님. 이진기 시인을 모셔서 95년 4월 어느 날 낮에 뭔 일이 있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이 시는 사실 제가 등단하기 전에 부산에서 근무할 때 저희 사보에 실었던 시인데 최근에 손을 좀 봐가지고 좀 내용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꽃을 주제로 해가지고 발표한다고 그래서 문득 생각이 나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995년 4월 어느 날 낮에 아파트 베란다에서 밖을 들여다보다 공터에서 넘어지는 아이를 보았다. 나이는 몇일까? 누구네 집 아이일까? 다치지는 않았겠지. 얼마나 다행일까? 공상하다 뒤돌아서서 텔레비전 뉴스를 듣는다. 대구 가스 폭발, 무너진 철권, 넘어져 피 흘리는 사람들 뒤로 해가 숨어든다. 갑자기 아이들에게 주려고 사놓은 새우깡을 염소처럼 뜯어먹는다. 아삭거리는 씹는 소리들이 난무하다 파도 거품처럼 쓰러져 내린다. 이제는 다시 데스크탑 컴퓨터로 가서 게임을 한다. 동굴 속을 방망이를 들고 가다 실적나서 스키장을 달리는 속도를 즐긴다.
힘겨운 목덜미에 땀이 흘러내리고 길 건너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들려오는 쿵쾅 공사하는 소리, 오후 2시는 KK 쌓인 신문지처럼 거실에 널려 있고 낮쯤은 왜 안 오는 것일까? 허연 집사람이 동네 시장에서 무거운 장바구니를 끌고 비틀거리면서 들어선다. 맨날 가는 장바닥인데 뭐 살 게 저리 많을까 싶을 때 오랜만에 사온 싱싱한 생선에서 다대포 받아 너울이 집안에 울려 퍼진다. 마지막으로 내려놓는 한 다발 붉은 장미꽃 송이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거실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아픈 사건을 불러내셨네요. 그런 일이 없어야 하는데 하면서 사실은 제가 의논하다가 다시 꽃들이 피잖아 이러면서 얘기를 해서 이 제목을 그냥 우리끼리 정했습니다. 눈앞에 다시 꽃들이. 우리 마스크 벗고 맞는 꽃이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큰 사고 뒤에 또 꽃을 보는 마음도 다른데 그래도 꽃은 피어서 또 제 소임을 다하고 열매를 맺고 가고 그렇게 해서 또 이어지는 생애 리듬들 우리 생태계의 여러 가지 생각들도 한번 불러내고 이랬습니다. 손을 흔들면 다음 김은우 시인 모셔서 들어보겠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벚꽃길이 제일 예쁜 곳이 장곡사 그 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제가 한번 갔었는데 거기 꽃들이 막 이렇게 떨어지면서 눈처럼 내릴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뒤로 가면서 손을 흔들면서 가는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나서 제가 이걸 썼습니다.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손을 흔들면 김은주. 길 옆으로 봄눈 같은 꽃이 피었다. 창틀에 지난 계절이 끼어 있어도 자지러지게 피었다. 꽃잎만으로 알 수 없는 이름이 흩날리고 있다. 흩날리는 것은 북서풍 같아서 시계 반대 방향일 거야. 벚꽃이라고 옛날부터 우리 땅에 사는 꽃이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할아버지는 꼭 사쿠라라고 했다. 꽃잎에 묻은 시간은 날아가는 그림자에 지나지 않은가. 꽃진 자리에 돋아난 푸른 손은 아무도 보지 않잖아. 묵묵히 할아버지 제상을 차리는 아버지 손. 병거는 흰색일까? 할아버지는 허공으로 손을 저었다. 떠나는 사람들은 왜 손을 흔들까?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이들이 어느 때는 촛불 같았고 또 어느 때는 꽃잎 같았어. 아직 배웅의 뜻을 모르는 아이가 손을 내밀자 꽃잎이 내려앉는다. 사쿠라일 리 없는 진한 흰빛이야. 그날부터 심하게 감기를 앓는다. 재채기가 자지러진다. 코로나일까? 그냥 감기이면. 자지러지는 것들은 다 사쿠라인가? 네. 왜 사쿠라니까 사라지는 느낌이 들죠? 그건 아니겠지만요. 자지러지는 것들이네요. 예. 자, 다음은 우리 이종구 시인 모셔서 춘설을 분분한 벚꽃잎 같은 춘설인지 만나보겠습니다. 춘설 이종구. 열린 대문 안으로 밀려있는 겨울날의 고지서처럼 눈발이 날아들었습니다. 사르라이 와야 할 때가 아닌 줄 뻔히 알면서도 그대는 시린 서러움에다 봄날의 소인을 찍어보냈습니다. 어느 추운 날 가야 할 때가 아닌 줄 알면서도 그대는 야위어진 발치에 하얀 발자국을 남겼었지요. 봄눈 녹고 들판이야 푸르러지겠지만 와야 할 것과 가야 할 것은 참 눈치 없이 들이닥치고 떠납니다.
뱃돌 위에 놓인 헐거운 신발 속에도 철 모르는 가난한 눈빛은 지는 꽃잎처럼 숨어듭니다. 눈의 기억 자욱한 몽당비로 마당을 쓸다가 등 속으로 떨어진 눈송이에 무슨 소식일까 소스라치며 일어서 봅니다. 낯익은 바람, 대문 앞을 서성거리지만 겨울새 날아간 북쪽 하늘 어디에도 그대가 온다는 기별 아직은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춘솔은 참 빨리 녹죠. 꽃잎처럼 그렇게 흩날리다 녹는 경험, 본 경험 많으실 텐데 왠지 낙수가 또 춘솔에는 많이 떠올라요. 빨리 녹아서 그럴까요? 다음 잠깐 쉬면서 우리 서한나 선생님 초대시인 시 덜 읽은 거 여기 오신 우리 시민들이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현섭 선생님도 신앙독하는 모임을 한다고 제가 얼핏 들었습니다. 나오세요. 아이 웨이웨이가 한 말 중에 나누는 것, 타인과 나누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또 얘기를 해서 우리도 시 읽으면서 나누는 거 점점 넓혀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정수연 선생님이 재밌는 시콤달콤 콘서트를 한다고 그래서 한번 와봤는데 이렇게 낭송할 기회까지 주셔서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떨리네요. 네. 새를 심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를 심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서한나. 새를 받았지요. 택배로. 뿌리에 흙이 묻어 있었어요. 은행과 김밥 천국과 데빌 PC방을 지나 도착한 새입니다. 새가 아니라고 말해도 새입니다. 설명서를 읽었죠. 새. 이것은 명사, 유목형입니다. 잘게 지는 것, 씨앗이 단단한 것, 비정규직 냄새가 나는 것. 갓 배달된 1년생 새를 심었어요. 무채색의 새는 눈이 어둡습니다. 검은 것들은 어둠을 치는 기분입니다. 새는 나쁜 계절적으로 한 뼘씩 자라고 종이 인형처럼 잘 찢어집니다. 고독한 비행의 예감 같은 것이 따라왔습니다. 새를 심었지요. 오렌지 맛이 나는 새를요. 새는 시들다 화들짝 살아납니다. 새를 오래 들여다보면 새싹 같은 을을 닮았습니다. 일주일에 물을 2번 주었지요. 새의 눈동자가 조금 썩었어요. 얼굴을 매일 떨어뜨립니다. 새의 그늘이 깊어집니다. 실직의 징조입니다. 새를 두드리면 상자와 고양이와 단추와 감정 노동자가 있습니다. 나는 살아야겠다라고 자기 소개서의 내용을 수정합니다. 을은 당신을 지우고 내가 사는 저녁의 영광입니다. 동맹과 배반의 테이블에서 태어납니다. 내일은 새의 날개가 펼쳐지는 개화기입니다. 빨리 죽는 것들은 오래 삽니다. 유목의 계절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거 안 읽었으면 어쩔 뻔했나요? 표제시인데 4번째 시집, 9년 만에 낸 시집. 이 새를 심는데 시의 확장을 얼마나 고민했는지 그게 많이 나타나고 굉장히 깊어진 세계를 또 만났습니다. 저 이현섭 선생은 사실은 기자 출신인데 현재 논설위원 하는데 사진도 잘 찍으세요. 사진가로도 이제 활약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최은희라는 여자 기자 있죠? 그 여기자상을 타신 분이에요. 예, 그럼 박수 보낼까요? 예, 옆에 계신 분은 동료, 남친 뭐 이렇게 짐작하는 그분이신데 그냥 같이 오셨으니까 박수 보내드리죠. 시는 나눌수록 여러 사람이 읽을수록 더 널리 또 더 깊이 시의 확장
나눔 크게 됩니다. 황창원 선생님, 예, 좀 나와주시죠. 이렇게 하면 나오시는 분들, 저분도 시를 좋아하십니다. 저분이 트럼펫을 부는 분입니다. 공학 박사인데. 트럼펫이 맞나요? 예, 나팔. 예, 그냥 우리말로 나팔. 예. 웃는 돼지 서안나. 죽음이 웃는다. 돼지는 죽으려고 태어난다. 웃는 돼지가 더 비싸다. 기를 베어 먹어도 웃는다. 코를 먹어도 웃는다. 272kcal로 웃는다. 식칼처럼 웃는다. 사람의 입속에서 웃는다. 창자 속에서 웃는다. 똥 속에서 웃는다. 흙 속에서 웃는다. 돼지 속에서 웃는다. 고사상 위에서 웃는다. 사라진 몸뚱이들이 몰려와 웃는다. 물컹거리며 웃는다. 돼지는 식물성이다. 웃으면 귀가 풀잎처럼 자란다. 평생 비굴함을 다 받아냈을 귀, 치욕을 받들었을 머리, 뼈도 아니고 살도 아니다. 치욕을 구부려 웃는다. 펄펄 끓으며 웃는다. 네,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무거워. 예, 무겁고 또 역설적으로 예. 생각하게 하는 거. 거. 예. 감사합니다. 잘 읽어주셨습니다. 펄펄 끓으며 웃는 거를 살려서 무서운 건 식칼처럼 웃는다. 거기 식칼처럼 읽으신 느낌이에요. 자, 우리 차진환 화가, 차진환 선생님도 가끔 한 번씩 나오셨는데 시 읽으시라 그러면 본인이 쓴 거 읽으시지 않았나요? 그 더 좋습니다. 전에도 짧은 촌철 살인 같은 시를 또 우리한테 칼 던지듯 하셨어요. 네. 아니, 조금 이따 하실까요? 준비하셔야 돼요. 나오세요. 그렇죠. 거기서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가 매번 여기서만. 네, 마스크 쓴 채로 하시겠어요, 그럼? 예. 이게 좀 유치하긴 한데 어제 잠시 저희 화시대 선생님들이 그림 배우러 나오시는데 저녁 식사를 김치찌개를 먹었어요. 예. 근데 김치찌개를 먹고 맛있게 먹고 이제 보냈는데 갑자기 막걸리 한잔 하다가 이게 갑자기 떠올라서 두서없이 쓴 글입니다. 떨어진 꽃들은 정녕 사라진 걸까? 그럴 리 없다. 느린 탄환 오고 있음에도 철든이 부활한다. 겨울은 철부지 시간을 모를 뿐이었다. 이제 고개 숙이지 않는다. 보라, 이게 내 그리움이다. 예. 쌀것 강하게. 네. 저분이 그림은 굉장히 푸른 톤의 깊이를 알 수 없는 색을 만들어낸 세계가 있어요. 제가 다 본 건 아니지만. 예. 자, 다음은 웃음이 번질래요. 웃어야 합니다. 김임선 시인 모셔서 듣겠습니다. 웃음이 번질래요. 내게도 하얀 벚꽃 이거 가는 계절이 오면 좋겠어요. 벚꽃에게 폭탄의 원리를 배우겠어요. 터지면 아라리 웃음이 번질래요. 행복이 폭발할 거고요. 가차없이 행복이 죽어나가는 날이 내게 온 거예요. 시체는 잘 거두어서 옷장 뒤나 도시락 바닥이나 내 겨드랑이에 고이 묻어주지요. 정체를 밝히러 여자애들이 몰려와 줄까요? 사진을 찍어서 올려줄까요? 네 번째 갈비뼈 나이 선반에 고전적인 불행이 걸려 있어요. 금이 가기 시작한 봉우리는 언제 터질지 몰라요. 파편은 총알이 되어 심장에 박히는 중. 서늘한 태양은 먼저 켜 두시고요. 미지근한 차를 미리 준비하겠어요.
내게도 하얀 벚꽃 익어가는 계절이 오면 좋겠어요. 잘 익어서 전쟁처럼 터져서 생활이 되고 말 가벼운 날들 하루씩 건져 올리고 싶어요. 그날은 내게도 예쁜 케이크를 들고 손님이 왔으면 좋겠어요. 나의 첫 손님으로 당신이 왔으면 좋겠어요. 아직은 어두운 봄 꽃자리 겨드랑이를 비집고 웃음이 태어나요. 네, 여러분 겨드랑이 비집고 웃음이 나옵니다 지금. 간지르기도 하지만 겨드랑이에서 뭔가 태어나는 느낌이 좋죠. 자, 다음은 김출리 시인 모셔서 경청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김출리입니다. 오늘은 경청이라는 시를 갖고 왔습니다. 경청. 나무의 행복지수는 난청에 있다. 어딘가에 소리의 씨앗을 삼키는 틈이 있어 이파리들은 반짝거리는 의성어를 갖는다. 퉁퉁 부어오른 나무에 환홍을 짜내고 있는 꽃송이들. 나무가 누운 쪽으로 비스듬히 귀를 닮은 버섯들이 자라나고 균열을 허락한 곳곳마다 눅눅한 소문이 들어차고 있다. 방향 잃은 소리들이 비에 젖어 달라붙고 있는 봄. 연고를 오므렸다 펴는 나무의 눈꺼풀. 그늘의 문을 열고 꽃잎들이 피어나고 있다. 화려한 색깔들은 모두 눅눅한 시간을 지나온 것들이다. 꽃의 입술, 바람을 물고 있는 떨림, 헐떡거리며 혼란을 견디던 무기력에 대해, 비단결처럼 부드러운 변명에 대해 지금 나무는 경청 중이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도 그 경청을 따라 경청했습니다. 예, 다음은 오랜만에 오셨네요. 광주 시인 모셔서 깊고 푸른 물방울처럼을 만나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와서 특별히 더 환영하면 안 되지만 자주 오세요. 반갑습니다. 깊고 푸른 물방울처럼 코스염을 가진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코스염은 금세 사라질 거야. 우리의 기억 속에서 코스염은 홀씨로 날아가거나 닿거나 자랄 테니까. 어느 날의 폐허는 단 한 사람이 살아서 걸어나가는 장면으로 시작해서 단 한 사람은 외롭고 쓸쓸하지. 고드름처럼. 정월엔 해돋이를 보러 갈 거야. 윤술로 적은 이름은 출렁이겠지. 동해처럼. 깊고 푸른 물방울로 채워진 마음으로 동그랗게 흘러. 하나 둘 보이기 시작하는 별들. 별을 노래하자. 기억났어. 한 사람이 폐허 속에서 한 사람을 끌어올리지. 껴안지. 눈동자 속에서 빛나는 우리. 별자리를 궁리하지. 웅크린 뒷모습으로도 노래하는 별이 되자. 저 멀리서 별을 보는 내가 코스염을 쓰다듬는 것처럼. 길게 숨을 내쉴 때 깊고도 푸른 물방울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아득하지만 환하게 사방이 밝아올 때 공터엔 쓰레기와 낡은 가구, 폐차들이 즐비하지. 어젯밤 우리가 상상했던 공터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지. 반짝일 리 없는 이것들이 어둠 속에서 우릴 자극하고 반짝이고 속삭였던 건 노래였을까? 꿈이었을까? 코스염은 장난스럽지. 장미섬과 지하철을 내려가는 계단과 조그만 삽을 꽂아 누운 화분 속 흙처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한없이 깊고
푸른 물방울처럼 찢어진 마지막 장 만화처럼 두 장의 사진을 맞대면 황홀하지 비밀 같은 별자리가 펼쳐지니까 이마를 흘러 목도미를 흘러 한없이 한없이. 감사합니다. 아, 예. 뒷모습으로도 노래하는 별이 되어야죠. 예. 다음은 이정원 시인 모셔서 꽃의 서사를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꽃의 서사 이정원. 첫 꽃소식을 묻는다. 탁본을 뜨듯 여지없는 검둔사 홍매와 해마다 핀다 하지만 생애 단 한 번 최선을 다해 꾸린 낱낱의 행장들 어디서부터 걸어온 길어온 눈물 겨움인가. 첨단이나 말단에서 산통처럼 부는 바람의 갈기를 헤치고 바람 속에 태를 묻으려 아직 도착하지 못한 이목구비를 기다리는 꽃눈에 내밀듯 말듯 뾰조록한 설렘 지나 다항으로 부풀었을 눈부신 저 산란의 기억. 꽃잎마다 서려 있을 희로애락과 생로병사를 읽는 새들의 목젖이 붓다. 찢긴 상처 아물 새 없이 난분분 저무는 꽃의 마쿠가 빗속에 그렁거린다. 언젠가 뛰어내릴 자세로 삶의 마디 어느 가지 끝 꽃잎처럼 매달려서 슬픈 우리. 있는 힘 다해 핀 검둔사 홍매화를 저 비는 자꾸 으슥한 뒤란으로 데려가고 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으슥한 뒤란으로 데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뒤란 좋은데 으슥하면 더 좋아요. 예, 다음은 꽃의 기원 이향란 시인 모셔서 만나보겠습니다. 꽃의 기원 없음으로 있고 끝으로 시작하려 한다. 한 톨 씨앗으로 밝힌 흙의 고뇌와 구름에 갇힌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으로 바람이 찢긴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으로 제 몸을 허공에 비벼대는 별의 상처로 향기를 간지럽히는 벌레들의 움직임으로 멀리서 들려오는 물소리에 몸을 씻는 것으로 사랑한다는 말이 푹푹 썩어 이별로 발효되는 순간으로부터 나비가 잠시라도 앉지 않고는 백지 못할 어마어마한 그 기운으로부터 피고지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 할지라도 밤이 매번 허물을 벗고 아침을 맞는 그 순간처럼. 고맙습니다. 네. 달이 허물 벗는 아침의 그 순간을 나이 들면 더 합니다. 사실은 발에서 뭔가가 떨어지는 엄마를 봤는데 우리도 어느새 비늘이 더 많아지는 그런 때가 되었네요. 아, 그것도 꽃의 기원에 드나 하고 다시 봅니다. 눈앞에 다시 꽃들이. 홍순영 시인 모셔서 듣겠습니다. 아, 우리가 제목을 뭘로 할까? 이거 이번 낭독을 급하게 준비하는 그 상황에서 나온 제목인데 이걸 갖고 시를 쓰셨네요. 이거 내 덕인가? 급조한 시입니다. 네. 제가 작년에 나온 서하나 시인님의 시집을 최근에서야 부지런히 읽고 너무 좋았는데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이 급조한 시는 그 박설희 쌤이 지난주에 하엄사 홍매 사진을 너무 아름다운 걸 보내줬는데 그거 보고 제가 급히 썼습니다. 좀 부끄럽네요. 네. 그리고 이렇게 꽃들이 같은 종류들이 한꺼번에 때를 지어서 몰려오기도 하고 또 이렇게 봄꽃들이
여러 종류가 한꺼번에 또 몰려오기도 하고 그거를 그 쌍받침처럼 겹받침처럼 이런 저기에 빗대어서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눈앞에 다시 꽃들이 홍순영. 겨울은 눈을 건너 물을 건너 황급히 사라졌습니다. 반대편에서 바삐 걸어오는 발걸음은 하나가 아닙니다. 쌍받침처럼 겹받침처럼 두 개씩 혹은 서너 개씩 다가오는 발소리. 구리의 하엄사 홍매 앞에 몰려선 사람들. 홍매화 속엔 이미 꽃이 들어있어서 진짜 꽃을 보려면 더 깊숙이 들어가야 합니다. 꽃 속에는 밝고 온 눈이 흥건히 녹아있고 꽃술들은 가까스로 일어서려는 꽃이 발등입니다. 끊어졌던 길들이 굶어 파리했던 얼굴들이 꽃 속에서 살이 오릅니다. 홍매가 가끔씩 흑매로 보이는 것은 꽃 속으로 들어선 빛이 미쳐 출구를 찾지 못한 때문입니다. 눈앞에 다가왔던 것들은 눈앞에서 홀연 사라질 때에도 끊어지고 잃고 밝고 같은 겹받침으로 사라질까요? 어느새 꽃나무 아래 놓인 무수한 발들, 갈 때는 혼자인 꽃잎들 읊는 누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읊는도 겹받침인가요? 쌍받침 아닌 새롭게 겹받침, 쌍받침이 또 보입니다. 다음은 꽃차 문 열어라 성향숙 시인 모셔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향숙입니다. 꽃차 문 열어라 성향숙. 몇 개의 산맥을 넘고 넘어야 흰 꽃이 핏빛이 되나. 은하수를 몇 번 건너야 할머니 앉았다 간 자리에 아기가 방긋 웃나. 얼마를 기다려야 증조 할머니의 흰 젖을 물고 엄마가 마늘 씹는 웅녀 되나. 웅녀가 두는 반짝이는 곰이 되나. 얼마나 울어야. 향기의 족적을 따라 오래오래 골똘하다 보면 녹차나무에 붉은 동백꽃 핀다는데 작설차에 동백향 풍겼다. 아기 동백잎 이미 굳은 발바닥이다. 동백나무 숲에 밤이 오면 찬별이 발바닥 끝에 쏟아지고 늙은 엄마 등 구부려 별빛 쓸어 모은다. 나뭇가지 사이 동박새 품고 있다. 쭉진 머리 오래된 여자들의 발바닥 가지 끝마다 핏빛꽃 힘껏 밀어 올린다. 혹독한 추위를 견디는. 감사합니다. 네. 네, 문 열어라 꽃을 호명하면서 이야기를 풀어주셨는데 다음은 꽃 그 자체로 꽃 이야기 박슬희 시인이 들려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화엄사 홍매는 제가 먼저 보고 왔는데 저는 그냥 화양연화 딱 한 단어만 떠올렸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은 언어를 길어 올렸으니 홍순영 씨는 진짜 대단하시네. 부럽기도 하고. 아니 훔쳐간 거예요? 아니요, 제가 선물한 겁니다. 네. 주고받죠 다. 꽃. 산길에서 마주친 꽃 한 송이. 먼 허공을 끌고 온 나와 깊은 지층을 끌고 온 꽃이 이렇게 마주치는 건 신조차 몰랐을 일. 어쩌면 우리의 뿌리가 같았을 것. 발바닥의 실금이 그 증거. 갈라지다 만 뿌리가 나를 움직이게 하고
끝내 주저앉게 만든다는 꽃의 귀는 벌의 붕붕 소리의 팔랑이고 내 발은 땅을 오래 믿는다. 꽃은 매일매일 다른 얼굴을 내밀고 꽃도 뒤돌아 보았을까? 뿌리를 거슬러 반추했을까? 신혈을 앓고 있는 자줏빛 꽃봉오리 마그마 같은 것. 네, 감사합니다. 네, 마그마 같다니요. 꽃은 바퀴다 이런 시집 제목을 내신 적이 첫 번째 시집이 그랬나요? 두 번째죠. 예. 이렇게 급한 낭독 준비했는데 좋은 시를 이렇게 내시는 우리 회원님들 정말 우리 민예총 문화기의 시인들께서 우리 수원에 더 우리나라의 시를 끌어올리고 계십니다. 넓히고 계십니다. 박수 스스로 옆에 사람 시인에게도 하시고 저기 서한나 초대 시인께도 특별히 더 박수 보내드리고 제일 마지막에 정수자라는 사람이 쓴 게 있어요. 환영합니다. 모십니다. 반갑습니다. 낙화를 읽는 저녁 정수자 요구행 버스 안에서 훅 끼친 그 냄새 적용 꿈도 아닌데 몸이 왜 쩌릿한지 쓸쓸히 되짚어보는 꽃들의 비린 행장 그때마다 핏자국 좀 웃으면서 지었거나 깨 하나 못 잡는 제 피박이나 씻겼나 문 닫은 가을 절간에 빈 달만 드높거나 달의 운행 따윈 따질 일도 이제 없고 후끈한 열꽃이나 열적게 씻는 저녁 떡을 해와 완 아슬한 행간 낭아들만 만나 해라. 네. 이게 압축이 많이 돼서 읽을 때 조금 그러실 수 있어요. 낙화를 읽는데 여성의 낙화 그런 이야기가 저는 더 크게 와서 그 예전에 한번 왜 이런 걸 쓰냐고 누가 어떤 교수가 좋은데 평을 못하겠다 이래서 남자분이 이런 거 왜 못해요? 그거 좋으면 평을 하셔야죠. 그랬던 생각이 새삼 나서 갖고 왔습니다. 뭐 지금 이거 다 꽃 치운 분들 많죠? 예, 그런 거 예사로 요새는 다 얘기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말 입 밖에도 못 내던 시절을 건너왔죠. 우리는 여자들은 그런다고 하죠. 어떤 페미니즘 시에는 피를 흘리면서도 웃는다. 아까 돼지 웃는 거하고 또 다른 얘기. 우리는 그런 시절을 다 살아내서 이 세상에 또 다른 생명을 키웠고 그리고 저는 그런 시간들을 한번 되짚어본 봄날 저녁이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 공연에 박정봉 선생님 모셔서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배은미 선생님 소개도 해주셨지만 본인이 지금 굉장히 많은 연주자들을 소개해서 우리 시간을 풍요롭게 음악과 함께 더 멋지게 만들어주는 분입니다. 국악대학 나오신 거는 다 알고 우리가 국악 경연대회에서 대상 사시고 이런 것도 다 알아요. 근데 곡 제목이 오늘 정으로 지은 세상과 돈 타령 두 곡 하시는 거죠? 네. 예, 앵콜 하면 더 하신답니다. 자, 한번 판소리죠 이거는. 네, 아니에요? 장작한 판소리인데요. 네. 한번 먼저 저는 소리꾼 흥겹게 박정범이고요. 들어보겠습니다. 박수로 김희진입니다. 네. 김희진 피아니스트와 함께 모시겠습니다.
바닥 이 땅 머물다간 다정했던 이들 지으려 애쓰던 세상 다가올 날에도 티끌처럼 많은 이들 짓고 또 지으려 애쓸 세상 마른 나무에 새송잎 나고 꽃이 필지 올지도 모르는 세상 산천 초목 짐승벌레 겨울까지 엄마와 아기처럼 다정한 세상 어머니 마음 같은 세상 손으로 지은 세상이야 마을과 마을의 닭이 우는 소리 서로 접하여 들려오는 세상 주하고 악한 것은 다 스스로 소멸하고 감미로운 과실나무 향기로운 꽃과 풀만 이 땅에 피어나리라 다 많은 마음 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 자라나지 아니하고 천하느니 귀하느니 차별함이 전혀 없이 선하고 고운 말만 오가고 서로 보게 되매 즐거워하는 세상 검은 봄에 부귀 영화를 일컬어 서로가 말하기를 옛날의 사람들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서로 상하게 하고 서로 해롭게 하여 무수한 고통이 있었는데 이제는 부귀가 쓸모없는 돌조각 같아서 탐내거나 아끼는 사람이 없게 되었노라 하는 세상 권세 없는 평등 세상 눈물처럼 순수한 세상 네, 이런 세상을 여러분들이 함께 만드시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네, 아름다운 시와 함께하는 노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요 돈타령인데요. 이건 춤춰야 하나요? 예, 원래는 흥보가에서 흥보가 이제 제비 다리를 고쳐주고 이제 부자가 되고서 얼씨구나 절씨구 이거 하잖아요. 근데 제가 부르는 돈타령은 조금 이제 좀 그래요. 이게 춤추는 노래는 아닌데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함께 듀오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됐어요. 이제 대규모 활동을 못 하니까 둘이 뭐든 해보자 그러고서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됐는데
근데 문득 이제 참 돈 좀 많이 벌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본 곡인데요. 한번 가사를 잘 음미해 보시면서 들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도나 아나도나 세상 천지 돌고 돌지라도 높은 데로만 돌지 말고 낮은 데로도 흘러도 마른 데 뜨신 데만 가지 말고 진 데 찬 데로도 흘러다오. 배고픈 이에 먼 길 한 사발 국밥으로 모락모락 힘으로 피어오르고 그늘진 시장으로 흐르고 길가 채소 파는 노파에 엄성 위로 흐르고 공사판 인구의 한몫은 담배 연기로도 흐르고 실직한 가장의 주름살 위로도 흐르고 그 달고 다른 부두 뒷국으로도 흐르고 허기진 해장국집 소주잔 위로도 흐르고 병드나가 해맑은 꿈속으로도 흐르고 시름 많은 엄마의 산장으로도 흐르고 이놈의 누나 나도나 그렇게 온 기로 눈물로 천지가 온통창으로 흘러 이놈의 도나 하나 감사합니다. 와, 예. 아, 이거 흥보 돈 타령은 정말 막 흥겹잖아요. 근데 이거 생각하게 하네요. 뭐 실직한 가장 뒷굽까지 돈이 흐르길. 우리 다 돈 고픈 사람들이에요. 그죠? 아, 돈이 좀 돈 타령만큼 왔으면 좋겠네요. 앵콜을 안 할 수 없죠. 앵콜 부탁합니다. 근데 저는 제 소리가 잘 안 들려서 그러는데 괜찮게 들리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앵콜 해주셨으니 아까 첼로 선생님이 엘가의 사랑의 인사를 해주셨는데 저도 사랑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좀 슬픈 사랑 이야기인데요. 판소리 명창 임방울 선생 아세요? 예. 네, 뭘로 유명하신 분이죠? 쑥대머리. 네, 맞습니다. 쑥대머리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근데 그 임방울 명창이 이제 사랑했던 그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제 원래는 굉장히 많은 여인이 있었는데요. 이제 특히 사랑하셨던 김산호주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제 그분이 이제 안타깝게 이제 결핵으로 요절을 하시는데요.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달려오셔가지고 즉흥으로 이 추억이라는 판소리 단가를 지어 불러주셨는데요.
근데 오늘은 제가 이제 피아노와 함께 이 추억이라는 단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큰 박수로 한번 청해 들어보겠습니다. 앞산도 첩첩하고 뒷산도 첩첩한디 호는 어디로 행하신가 황천이 어디라고 그리 쉽게 가랴뜬가 그리 쉽게 가랴거든 당초에 나오지를 말았거나 왔다 가면 그저나 하지 노던 터에다 값진 이름을 두고 가며 동무에게 성을 주고 가서 가시는 님은 다 잊고 가셨지만 세상에 있는 동무들은 백년을 통곡한들 하늘이가 알며 천하를 헤매고 가는데 어느 곳에서 만나보리요. 무정하고 야속한 사람아 전생에 무서운 한으로 이 세상에 알게
못 오는가. 아, 가슴에 애있네요. 정말. 저도. 앵콜곡을 너무 무거운 걸. 예, 아유 그래도 뭐 마음을 훔쳐야죠. 우리 시도 아까 우리 서로 좋은 시는 훔친다 하잖아요. 예, 그 저기 베끼고 묘사하고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좋은 시는 훔쳤다고 한다는 시 쓰는 사람들 다 아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 우리 마음을 쓰리게 아리게 했으니까 그냥 좀 내려보내시고. 아, 예, 박수 한번 다시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피아노 김희진 선생님. 예. 아, 예, 이렇게 오늘은 조금 더 길게 했습니다. 아, 2달 동안 못 만나셨고 오늘 뭐 저기 겨울을 건너서 이제 봄에 만나는 느낌으로 오늘 낭독에 같이 하신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 고맙고 그래서 더 우리가 잘 할 거라고 이후를 기약합니다. 자, 우리 저 사진 한 장 또 찍어야 합니다. 멋진 얼굴들을 예쁘게 사진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